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해 12월 말 이후 가장 많은 1,212명으로 늘면서 4차 대유행이 현실화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20, 30대 젊은 층을 상대로 한 선제 검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확산세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기준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는 2, 3일 뒤 4단계로 격상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4단계가 적용될 경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지난 4월 국가에 기증된 고 이건희 회장이 소장품을 전시할 미술관 후보지로 서울 용산과 송현동이 선정됐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던 40여 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논란에 휩싸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사흘 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부장검사를 소개해준 점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나온 가운데 당사자인 여가부와 민주당에선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충청 이남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5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150mm 안팎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더 뉴스 60초 뒤에 계속됩니다. (1,212명). 최근 7, 800명대를 오가던 하루 신규 확진자가 결국 1,000명대로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환자가 확인된 이후 우리 사회는 크게 세 차례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지난해 2월과 3월 대구 경북 지역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한 1차 대유행, 8월 중순 이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도심 집회발 2차 대유행, 그리고 지난해 말 전국을 강타한 3차 대유행입니다. 그런데 불과 반년여 만에 당시 정점과 비슷한 수준의 확진자가 또 발생했습니다. 사실상 4차 대유행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어제 하루에만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세 곳에서 990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의 85%에 육박합니다. 이른바 2030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의 감염 확산, 여기에다 빠르게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백신 접종을 통한 면역 형성이 중요한데 정작 갈 길이 멉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은 전체 국민의 30% 남짓, 2차까지 접종을 마친 사람은 11%가 채 안 됩니다. 아직도 상당수 국민은 방역수칙 준수 외에는 바이러스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방역 체계가 또 한 번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산세가 거세지자 정부도 수도권의 현재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일 더 연장 적용하기로 하는 등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취 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수도권에 한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적용이 또 일주일 유예된 거죠? 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수도권의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지 않고 현재의 거리두기 체계를 일주간 연장했는데요. 내일부터 14일까지 또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면 수도권의 주간 평균 환자 수는 636.3명으로 3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이럴 경우 개인 방역 조치는 강화되지만 유흥시설 운영이 재개되고 실내 체육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방역 대응이 풀리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방역당국은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에서도 서울시가 기존 조치 연장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장 기간 중이라도 유행 상황이 계속 악화하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의 기준은 서울이 389명, 수도권이 1000명인데 서울의 경우 오늘 확진자가 577명으로 4단계 기준을 넘어선 상태입니다. 정부는 오늘 같은 유행이 확산하면
조만간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경우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4단계 적용을 즉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4단계가 되면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유흥업소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자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한 대책도 내놨죠. 네, 중대본이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수도권 방역 강화 추가 조치를 공개했습니다. 우선 수도권의 숨은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 가구당 1인 이상 검사받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의사나 약사가 유증상자를 진단하면 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도 시행합니다. 밤 10시 이후에 숙박업소에서 벌어지는 3, 4차 음주나 모임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의 정원 초과 예약과 입시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확진자가 급증하는 20, 30대에 대한 예방적 진단검사를 강력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의 경우 보건소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하나씩 추가로 설치해 현재 26곳에서 51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를 실시합니다. 20, 30대가 많이 출입하는 유흥시설이나 주점, 노래방, 학교, 학원 등을 대상으로 일제검사와 주기적 선제검사를 할 예정입니다. 또 수도권의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밤 10시 이후에 감축 운행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부터는 처벌이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이 시행되는데요. 방역 지침을 한 차례만 위반해도 현행 경고 처분에서 운영 중단 10일의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특별 점검단을 약 100개 팀을 꾸려 방역 수칙 불시 점검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금이나 손실보상 같은 정부 지원을 배제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상황이 가장 심각한 건 수도권입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에서 지금까지 직원과 가족 등 48명이 확진됐습니다. 홍대 주점에서 모임을 가진 원어민 강사발 감염은 314명에 이르고 인천 초등학교에서 생겨난 감염은 41명으로 늘었습니다. 산발적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지금 나가 있는 그 백화점발 집단 감염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하루에도 수만 명이 오가는 이곳 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일대는 평소와 달리 썰렁한 분위기입니다. 자, 이곳에서는 임시 휴점을 알리는 현수막만이 붙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4일 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일하는 직원 2명이 처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다른 직원과 지인, 가족 등 어제 하루에만 33명이 추가되며 현재까지 48명이 감염됐습니다. 백화점은 오늘과 내일 임시 휴점을 결정하고 전체 종사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 확진된 직원 일부가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계속 출근했고 탈의실 등을 함께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백화점과 가까운 삼성역에 설치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는 아침부터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리며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서울 마포구 술집을 다녀간 경기도 어학원 원어민 강사발 확진자 수는 2주 만에 314명까지 늘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초등학교에서도 이틀 전 학생 2명이 처음 감염된 뒤 계속해서 감염이 추가되면서 41명이 나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음식점과 관련해선 1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서울 성동구 학원 관련 확진은 수강생들을 포함해 누적 14명입니다. 경기 파주시의 공사 현장과 노원구의 직장을 잇는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13명이 확진됐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밀집한 다중이용시설에서 오랜 시간 함께하며 접촉이 이뤄진 데다 밀폐된 환경 탓에 감염이 번진 거로 추정됩니다. 자, 거리두기에 지금 체제가 일주일 더 연장이 됐는데 수도권 자영업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심각해지면서 거리두기 완화가 물거품이 되자 이 자영업자들은 대체로 아쉽다, 또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는 그래도 인원 제한만이라도 조금 풀어달라 이런 요구도 있었는데요. 반면 일시적으로 방역을 강화해서 심각한 확산세를 빨리 잡는 게 더 낫다는 자영업자도 있습니다. 괜히 완화했다가 확진자가 급증하면 오히려 매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시민 대다수는 서울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거센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란 입장입니다. 대규모 유행으로 번지지 않게 방역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서울시는 잠시 뒤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긴급 조치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역 강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성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군 최대 신병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7명이 무더기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들과 동선이 겹치는 400여 명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신병이 입소하고 나면 진단검사를 하고 2주 격리도 거치는데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입영 후 2차례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또 2주 의무 격리까지 거친 뒤에 이 정상 훈련을 받은 훈련병에게 증상이 발현돼서 검사를 했더니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이 접촉자 대상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같은 부대에서 훈련을 받은 35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또 다른 한 명은 다른 부대 훈련병으로 입영 후 가족이 확진돼서 1인 격리 중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 최대 신병 훈련 기관인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3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군에는 비상이 걸렸는데요. 우선 접촉자들은 훈련소 외부 시설로 이동 조치하고 확진자들과 동선이 겹치는 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90여 명은 음성으로 확인됐고 200여 명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일 확진자가 37명이 발생한 건 지난해 11월 경기도 연천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하루 6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단일 부대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군에서는 우선 백신 접종을 끝낸 장병들의 집단 감염이 아니란 점에선 불행 중 다행으로 보고 있지만 훈련소 내의 방역 지침과 관련한 인권 침해 지적으로 방역 수칙을 더 강하게 적용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분위기로 알려졌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 무더기 확진에 더해서 경기 성남의 공군병사 1명은 전역 전 휴가 중에 또 동두천 육군부대 병사 1명은 부대 내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된 뒤 각각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서울 용산의 국방부 직할부대 군무원 1명도 증상 발현 후 확진됐습니다. 이로써 오늘 하루 군 전체 확진자는 40명에 이르고 누적 확진자는 1,073명으로 늘었습니다. 국방부는 현재 이 가운데 61명이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는 완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제까지 1차 접종자의 53.8%에 달하는 30세 미만 장병 21만 2,389명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는 583명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관련 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지난 6월 29일 375명까지 치솟은 이후 일주일간 하루를 제외하고 줄곧 300명대를 기록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58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와서 코로나19 발생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파력이 강력한 델타 변이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1년 반 넘게 온 국민이 고통과 희생을 강래하며 유지해온 방역의 뚝이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인내와 노력을 결집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 준수해 주시고 당분간은 가급적 외출과 모임, 회식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감염이 의심되는 분들은 지금 바로 근처의 선별검사소로, 선별진료소로 방문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인내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확산세 저지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방역, 검사, 치료 세 분야에 역량을 집중해서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를 넘어서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방역 조치들을 시행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학원, 음식점, 카페, 노래방, PC방의 영업주와 종사자들께 대한 선제 검사 명령을 발행합니다. 최근 청년층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청년층이 자주 찾는 장소를 중심으로 선제 검사를 확대해서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겠습니다. 둘째, 검사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임시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겠습니다. 서울광장, 강남역, 구파발역 등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을 추가해서 현재 26개를 51개까지 2배로 늘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선별 진료소도 운영을 현재 4곳에서 10곳까지 2배 이상 확대합니다. 운영 중인 가락시장, 강남역, 대치동, 홍대 입구에 이어서 노원, 양천의 학원 밀집가와 이태원, 청계광장, 구로 디지털 단지 등 젊은 층 유동인구가 많은 곳까지 운영을 늘리겠습니다. 셋째, 확진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병상도 다음 주까지 2,000개 이상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15개소 2,621개소의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운영 중으로 가동률은 71%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서울시는 오늘 177병상 개원을 시작으로 이번 주 금요일 250병상, 다음 주 월요일 277병상 등 가동이 확정된 704개 병상을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2,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넷째,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도 충분히 확보해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지켜나가겠습니다. 현재 감염병 전담병원은 서울의료원 등 16개 공공병원과 24개 민간병원에서 2,144개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사용 중인 병상은 47.3%인 1,015병상으로 향후 133개 병상을 추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중증 환자 전담 병상도 현재 서울대병원 등 21개 병원에서 221개 병상을 운영 중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35.3%인 78개 병상을 사용하고 있어 아직은 여유 있지만 중증 환자 발생 추이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준비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야 시간대 이동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는 7월 8일 목요일부터, 지하철은 7월 9일 금요일부터 밤 10시 이후 20% 감축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여섯째, 서울시는 어제부터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에 대해서 10시 이후 야간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 자치구와 함께 강력하게 단속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아갈 것입니다. 한강공원은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 중입니다. 공원의 경우 첫날인 어제 야간 음주 우려가 높은 형이선 숲길에 특별 단속반을 자정까지 운영하며 집중 단속한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잘 알고 협조해 주셨고 큰 불편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정명령을 내린 장소 이외의 야외 공공장소에서도 10시 이후 야간 음주 자제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정부에 당부드립니다.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해외 정부와의 첫 협약이었던 이스라엘과의 백신 스와프에 이어 백신을 좀 많이 빨리 확보해서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기자단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규 기자의 질문. 네, 지금까지 오세훈 서울시장의 코로나19 관련 대책 발표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임시 선별 진료소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25개 자치구별로 1개소씩 추가하겠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확진자가 즉시 입원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다음 주까지 2,000병상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버스는 8일부터, 지하철은 9일부터 밤 10시 이후에는 20% 감축 운행을 하겠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해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 역학조사에 군과 경찰을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절박한 상황임을 호소했습니다. 홍성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에서만 1,000명을 돌파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수도권 방역 강화 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확산세를 따라잡기 위해 역학조사 확대로 감염 경로 파악을 통한 확산 차단을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역학조사 역량 확충은 물론 군과 경찰 그리고 공무원 지원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특히 20, 30대에 대한 검사 확대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한편 검사 시간을 연장하고 20, 30대가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선제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익명검사를 확대할 것. 늘어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와 병상 확보도 지시했습니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나서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경고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이 드러나시게 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열흘 1차에서 열흘 이상의 영업정지 등 아주 중대한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 3일 안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가장 강력한 단계의 거리 두기를 시행해야 할 수도 있다며 지금 상황이 중대한 고비임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도 전 국민적인 방역 강화 조치에 맞춰서 직원들의 사적인 모임을 자제하도록 하고 재택근무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 서울시가 밤 10시 이후 한강 둥치 등 야외 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를 모르고 늦은 밤까지 술잔을 기울이는 젊은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시행 첫날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술집과 식당 영업 제한에 들어가는 밤 10시. 한강공원은 여전히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강가에 가까운 자리는 2m 이상 거리 두기도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마스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서울에선 밤 10시 이후 야외에서도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한강공원 11곳을 비롯해 경의선 숲길과 서울숲, 청계천 등 25개 주요 공원이 대상입니다.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명령을 위반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계도에 나섰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후로는 공원에서 음주를 하시면 안 되세요. 네, 알고 계셨어요? 모르셨어요? 네. 만취한 사람들은 단속에 항의하며 되려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벗어! 빨리 오라!
또 술이 아닌 음식물은 금지가 아니어서 일일이 확인해야 합니다. 저희 맥주 다 먹었어요. 다 드셨어요? 네네네. 사실은 10시라고 해서 다 먹고 이제 치우려고 했어요. 음식은 괜찮습니다. 예, 식사하시고 뭐 취식하시는 건 괜찮은데. 수도권 2030 젊은 층의 급격한 확산세 속에 내려진 조치라 대부분 수긍하는 분위기지만 여전히 반발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10시까지 영업장을 닫는 게 이게 유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야외에도 먹는 거를 이제 음주를 단속하면서 이제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가 뺏긴 것 같아요. 제가 봐. 너무 경직되고 너무. 서울시는 경찰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밤 10시부터 새벽 5시 사이 금주 순찰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델타 변이의 빠른 확산 속에 러시아의 하루 코로나 사망자가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19일 방역 규제를 풀기로 한 영국에서는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러시아 모스크바의 백신 접종 센터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놀란 시민들이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Я большая семья, все сделали, и я тоже хочу. Более 64 государств закупают нашу вакцину, спутник Ви, поэтому я считаю, она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самых лучших сейчас. 보건당국은 비예약자 대기줄까지 마련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러시아의 백신 2차 접종률은 12%대에 불과합니다. 인도발 델타 변이가 퍼지며 러시아 신규 사망자는 사흘 만에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6일 하루 737명이 숨지며 지난 3일에 697명을 넘어섰고 신규 확진자는 13일째 2만 명을 넘었습니다. 영국은 오는 19일 방역 규제 해제를 밀어붙이기로 했습니다. 자비드 보건장관은 신규 확진자가 19일쯤에는 지금의 2배인 5만 명에 이르고 8월에는 1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입원과 사망자 감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we are seeing is a severe weakening of the link between case numbers and hospitalization and deaths. And that is what is allowing us to ease the restrictions in this way. 영국과 달리 노르웨이는 제한 조치 해제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4단계 해제를 앞두고 있었지만 일단 7월 말이나 8월 초까지 미루고 델타 변이 확산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그러니까 어제 하루 1,212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3차 대유행 당시 정점에 근접했습니다. 확진자는 폭증했지만 정부는 일주일간 수도권의 기존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 격상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수준이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그 확진자의 그 수준이 이제 갑자기 이제 확 늘어난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에 지금 백신 접종을 갑자기 늘릴 수도 없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갑자기 이제 강화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유행을 당장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4차 유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다. 거리두기 4단계도 곧 충족이 될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지금 뭐 이제 새로 개편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4단계는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1,000명이 이제 하루에 1,0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500명 이상이 나온 그런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미 이제 어제 이제 수도권의 확진자가 990명 정도라서 사실 지금 갑자기 늘어난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사실 지금의 추세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4단계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 지난해 말 3차 대유행 당시에 정점이 1,200명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말 그대로 정점이었는데 지금 이 1,200명대는 어떻게 보면 확산세, 그러니까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1,200명대를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유행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으신 분들도 계시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제 유행이 얼마나 이제 확산할 것인가를 이제 몇 가지 좀 지표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이동량이 느냐 주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슈가 되는데 최근에 뭐 이동량은 사실 이제 줄고 있지가 않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면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 지난 한 주간 사이에 그 감염병 재생산 지수가 0.99에서 1.2가 됐습니다. 그 0.99는 유행이 통제되는 상황인데 1.2라 그러면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제 올라갔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한 건데 이 재생산 지수는 확진자 숫자가 나온 이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유행이 1, 2주 전부터 이런 1.2 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다라는 거고요. 지금은 이 상황에서 통제가 별다른 게 없었기 때문에 1.34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1.2만 된다라고 지금 가정을 해도 세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키는데 이제 걸리는 시간인데 짧게는 3일 이내에서 뭐 7일 정도까지가 보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 1000명이 지금 이제 감염자 확진자가 있으면 이 1.2라는 거는 짧으면 3일 안에 1200명을 감염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1200명 안에 또 이제 집단 발생이 일어나고 그러게 되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적절한 그런 통제가 가해지지 않으면 사실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 현재 감염 재생산 지수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이 신규 확진자를 토대로 한 어떻게 보면 후행 지수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감염 재생산 지수가 더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감염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0.9에서 1.2로 1, 2주 전에 이미 그런 유행이 확산이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확산에 대해서 지금 특별한 통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역시도 그런 수준의 유행이 지금 지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우리가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런 확산세를 막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유행이 올 때마다 걱정이 되는 게 또 병상 수지 않습니까? 앞서 서울시 브리핑에서도 관련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병상 부족 우려는 없겠습니까? 지금 뭐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의 1, 2, 3차 유행과는 차이점이 지금 6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뭐 거의 90% 가까운 분들이 이제 접종이 진행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중환자와 이제 사망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대규모 유행이 지금은 이제 20에서 50대, 특히 20, 30대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뭐 사실 대부분 중환자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에 당장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일선의 얘기를 들어보면 40대, 50대 중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에크모나 이제 중환자 그런 필요한 시설들이 빨리 이제 그 소모돼 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행이 이제 좀 더 확산되게 되면 결국은 중환자가 늘어날 수밖에는 없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런 의료 시스템에도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서 에크모 말씀하셨는데 이 에크모라는 게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어떻게 보면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 병상도 지금 부족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지금 뭐 일부 병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의 3차 유행 정점 때랑 비슷한 정도의 에크모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일반 병상들이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사망에 이르기 전에 최대한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설을 갖춘 그런 병상들은 또 이제 또 다른 그 견지에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 그런 병상들도 점차 차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워닝 사인이 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병상 수도 수지만 그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도 좀 더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선 현장에 계시기 때문에 그 점검할 그 병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지금 사실 뭐 과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중환자를 치료하거나 그런 여력들은 많이 충분한 상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확진자가 확 줄었고 또 그분들이 설령 걸리시더라도 그런 중증도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그 목표가 달라져야 되는 건 맞지만 이게 그 확진자 수준이 1000명대가 아니라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처럼 접종을 하고 나서도 10,000명대의 그런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의료 시스템 부하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좀 충분하게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백신 접종이 어느 정도 본격화된 이후에는 좀 억제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대유행을 맞았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장 큰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전에 우리의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큰 차이가 없었고 백신 접종도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유행이 왔다라는 거는 결국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가장 큰 요인이라고 이제 볼 수밖에는 없고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과거에 이제 우한에서 이제 유행할 당시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기존에 유행하던 그 GR 변이의 그 재생산 지수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한 3 정도 내외 정도쯤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바이러스의 그 전파력은 한 명이 3명 정도를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전파력이었다 그러면 지금 인도 델타 변이는 이런저런 연구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재생산 지수가 5에서 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5명에서 8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 보다 굉장히 강력한 전파력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그런 전파력의 그런 상승분을 지금 다 커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확진자가 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이 델타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다음에 유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한 충분한 검역과 그다음 그 입국자들에 대한 관리가 이제 1차적으로는 필요하고요. 2차적으로는 지금 지역사회 감염에서 그 델타 변이가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델타 변이를 그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뭐 정부에서도 당국도 얘기하고 있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확진자를 찾아야 되고요. 또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빨리빨리 역학조사를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격리를 하지 않으면 이 유행을 통제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과거와는 좀 더 달리 또 강력화된 역학조사, 충분한 검사와 이런 시스템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 입국자 관리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말씀하신 걸로 그 좀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국가 수를 줄이고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백신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유행이 나타나는 나라들은 델타 변이가 다 유행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 지정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대규모 유행이 있는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자가격리 면제가 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아주 특히 유행이 심한 나라에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뭐 한계는 있겠지만 가능하면 그냥 기본적인 자가격리보다는 시설격리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보다 좀 안전성을 담보해야 될 것 같고요. 아주 불가피하게 해외에서 들어왔는데 무슨 급한 일로 해서 이제 자가격리 면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런 백신 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고 그런 근거들을 좀 가지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확산세가 커졌고요. 이와 함께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실내에서 에어컨을 많이 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좀 확산세를 더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래 사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는 호흡기 바이러스의 생존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기 바이러스는 겨울에 유행하지 여름철엔 유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19가 원래는 지금 이 장마철이 오게 되면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생존력도 떨어지고 유행이 사그라질 것들을 좀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한 게 워낙에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또 코로나19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랑 조금 달리 산밀의 환경에서 밀집, 밀폐, 밀접한 환경에서 환기가 잘 안 되고 음식을 먹는 환경에서 대규모 폭발적 유행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더해서 공조 시스템,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게 이제 있게 되면 그 바이러스의 확산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그래서 실내 산밀 공간에서 이제 에어컨이나 이런 공조 시스템이 있을 때에 보다 또 이제 그 내부에서의 감염력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들이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장마철이고 좋아질 줄 알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찌 보면 위험 요소들이 이제 좀 드러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개별 사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여름방학이 뭐 남아있긴 하지만 2학기부터는 전면 등교를 지금 교육당국이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면 등교에 대한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하기 전까지라 그러면 사실 어느 정도 좀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델타 변이 같은 경우가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그 접종 효과도 좀 떨어뜨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학교에 이제 학생들 중에 고3을 제외하고 고2부터 이 초등학생들까지는 사실 지금 접종 예정이 없고 아직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지금 마련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 접종을 아이들이 못한 상황에서 그 등교를 하게 됐을 때 변이 바이러스가 그 당시에도 유행을 하고 있고 지금처럼 통제가 되지 않는다라 그러면 사실 그 등교 수업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또 다른 개별 사례를 보면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무더기로 감염이 발생했는데 앞서 저희가 취재기자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진단검사를 하고 또 2주 격리도 했는데도 이렇게 크게 또 확진자가 나온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전파력이 높고 치명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면. 근데 결국은 20대, 30대의 젊은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 이후에도 증상이 아예 없거나 아주 경미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훈련소에 입소를 해서 진단검사를 했을 때 그 진단검사 당시에 잠복기에 있거나 그 안에서 새롭게 감염된 사람들은 사실은 확인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그 진단검사에서 놓치는 상황에서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서 그 환경에서 노출된다 그러면 집단 발생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행히 지금 한편 다행인 건 지금 30세 미만의 그 장병들 경우에는 6월 달에 화이자 접종이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상당수에서. 그래서 이미 50% 이상 2차까지 접종이 맞춰진 상태고 아마 거의 이제 100% 맞춰질 텐데 지금 훈련소 같은 경우는 접종하지 못하고 들어가는 이제 장병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입소할 장병들 같은 경우는 사실 우선적으로 예방 접종을 한 다음에 이제 입소를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는 보다 면밀하게 좀 훈련소 내에서 확산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확산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또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사실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거나 지금 이제 새로운 체계에서 3단계나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두 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유흥업소 영업이 재개가 되고 또 하나가 이제 실내 체육 시설 이제 운영 시간 이런 부분들에 이제 좀 제한이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는 상황이 나아진 게 아닌데 또 마치 나아진 것처럼 잘못된 이제 메시지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존 상황을 유지하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도권 1000명이 넘어가면 이제 4단계 새로운 체계 4단계에 접어들기 때문에 그런 4단계 이제 적용이 혹시라도 필요하면 이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상태를 유지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 4단계를 말씀하셨는데 아직 격상된 건 아니지만 격상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픽을 좀 크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가 적용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일상생활이 많이 좀 바뀌는 거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6시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임이 이제 되지가 않고 기본적으로 스포츠 관람도 무관중이어야 되고 종교 행사도 비대면이 되고 이런 재택근무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사회 전반이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받고 멈추게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단계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저런 4단계에 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또 구체적으로 단계 격상의 기준은 밝히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기준은 있는데 밝혀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계속 수도권 1000명단이 넘어가고 그러게 되면 수도권은 4단계로 가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굳이 기준을 밝히지 않아도 이미 그 기존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일단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체계를 좀 유지를 하고 며칠 동안 이 추이를 좀 더 본 다음에 거리두기 체계를 격상할지 말지를 검토하겠다는 정도까지가 현재 입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니까 이 수도권 지역 지자체들 그리고 방역 당국이 선제 검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금 결국은 지금의 대규모 유행을 통제하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대한도로 지금 주된 유행이 되고 있는 20에서 50대에 대한 백신 접종을 늘려야 되는 게 이제 1차 급선무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방역을 어떻게든 역학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최대한도로 진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또 용이하게 만들어서 한 명이라도 더 빨리 확진돼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퍼뜨리지 않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역학조사를 열심히 해서 고위험 그런 확진자 밀접 접촉한 경우는 빨리 이제 격리를 해서 또 그런 분들이 확진자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확진자를 만드는 걸 막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어찌 보면 더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요. 과거에 그 작년 3월에 대구에서 이제 대규모 유행이 있었을 때 보면 대구 지역의 이동량이 40%가 감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조심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그 변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율과 책임에 근거를 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지금의 제시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최소한의 기준이고 실제적으로 국민 개개인이 딱 판단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겠구나라고 했을 때 사람들과 거리를 띄우고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하고 이런 기본적인 본인이 본인을 이렇게 보호하는 국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더 강력하게 병행이 돼야지만 이번 유행이 좀 통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방역 조치와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이 됐습니다. 이건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뭐 결국은 이제 고위험 이제 다중 밀집 시설에 대해서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한번 이제 그런 위반한 경우는 경고 그 이후에 이제 영업 정지가 됐었는데 지금 바로 이제 영업 정지를 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뭐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런 통제보다는 국민들 개개인이 좀 자발적으로 협조해서 이동량 줄고 방문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방문을 줄여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뭐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조금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방역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거센 확산세의 주요 원인 가운데 가장 큰 그 원인으로 꼽히는 게 결국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 중에서도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 방역 당국이 밝힌 그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보다 실제 우리 지역 사회에 퍼져 있는 정도는 더 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지금 검사를 갖다 이제 전수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뭐 15에서 20% 정도를 이제 선별해서 하고 있는 일부 상황. 샘플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주로 그 해외 입국자들은 좀 더 많이 하고 이제 그 국내에서는 개별 사례에 대해서 잘 하진 않고요. 이제 주로 집단 발생한 경우에 이제 해왔거든요. 근데 이 변이 바이러스 검사 자체가 지금 현재 델타 바이러스는 최소 한 3일에서 7일 정도 걸리고 할 수 있는 시설이 이제 많지가 않은 그런 상황이라서 나중에 PCR 검사 활성화되기 전까지는 대규모로 늘리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지금 판단을 해야 될 게 어떤 그 유행이 발생을 했는데 거기 한 명이라도 델타 변이가 확인이 됐다 그러면 그 유행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간주하고 그 역학조사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백신 접종자도 늘고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돌파 감염자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집단 감염, 그 집단 면역의 목표치를 70%보다 더 높일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이 집단 면역 목표치 70%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전 바이러스의 재생산 지수가 한 3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환자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그중에서 2명이 3명 중에 2명이 예방접종을 해서 방어력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유행은 지속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도 백신 접종만 잘해도 통제할 수 있는 그 목표가 70이었는데 예를 들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리나라에서 우세종이 된다 그러면 재생산 지수가 최소 5입니다. 5라고만 해도 그 5명 중에 4명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방어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게 유행이 억제가 되거든요. 그럼 80% 이상인데 실제 백신 접종의 효과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백신 접종을 다 해야만 사실 이 정도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의 그런 목표 자체가 달라져야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 어떻게든 간에 지금 델타 변이의 유행을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엽 감염내과 전문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충청과 경북 지역까지 북상했던 장마전선이 오후 들면서 남부 지역으로 다시 조금 내려갔습니다. 충청 지역의 호우특보는 해제됐고 경남 전역과 경남도 경북 남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대구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범어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구 지역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대구는 빗줄기가 굵어졌다 가늘어졌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가 거의 잦아들어서 우산을 쓰지 않고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하나둘 보일 정도입니다. 오전과 비교하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고 하늘도 조금씩 개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후 2시를 기준으로 이곳 대구의 강수량은 30mm를 조금 넘습니다. 이곳 대구와 가까운 경북 구미와 칠곡에는 70mm가 넘는 비가 내렸고 전북 무주 덕유산에는 100mm 넘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충청 지역에 내리던 비는 지금은 거의 그쳤습니다. 북상하던 장마전선이 다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간 영향인데요. 낮 1시를 기준으로 충청과 경북 북부, 전북 북부 지역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대신 전남 일부와 경남 전역에 호우주의보가 추가로 내려졌고 특히 경남 창원과 진주, 하동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 시간당 50mm 안팎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어제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남 지역에서 하루 3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남부지방에 또 장맛비가 이어지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평소보다 약해진 상태입니다.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고 산사태나 침수 등 안전사고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범어동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 일부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제주시 한림과 애월 지역에 시간당 30에서 4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식당과 도로 등 3곳이 짧은 시간 내린 비에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남부지방은 호우특보 속에 내일까지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특히 그간 많은 비가 내린 남해안에 또다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남해안에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요? 네, 장마전선이 점차 남하하면서 지금은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창원과 진주 등 경남 곳곳으로는 호우경보가 확대한 가운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린 곳에 또다시 호우가 예보되어 있는 만큼 추가적인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서울은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마전선은 현재 남부지방에 걸쳐져 있습니다. 앞으로 전남과 경남 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경남 밀양에 이어서 창원과 진주, 하동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남해안으로도 호우주의보가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충청 이남과 제주 산간 많은 곳에 150mm가 넘는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으로는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은 내일 밤부터 남해상으로 물러난 뒤 주말 동안에는 제주도에만 비를 뿌리겠고요. 당분간 내륙은 30도 안팎의 무더위 속에 소나기만 지날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전남과 경남 지방에는 여전히 산사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가 발령 중에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나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탈원전 정책 반대를 내세워 민생 행보에 첫 발을 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정권 교체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로서 협력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조금 전 회동을 마쳤습니다. 정치 참여 이후 공식 만남은 처음인데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다고요. 네, 낮 12시에 시작한 회동은 조금 전인 오후 1시 40분쯤 끝났습니다. 지난달 말 한 행사에서 마주친 것을 빼곤 공식 회동으로는 처음이었는데요.
초심을 떠올리며 진솔하게 말하겠다는 안 대표에게 윤 전 총장은 정치 대선배에게 좋은 말씀을 부탁한다고 화답하면서 회동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했습니다. 회동은 1시간 반가량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공통의 화두인 야권 통합 방안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실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두루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말 직접 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실한 그 정권 교체의 필요성과 또 정권 교체를 위한 그 상호 협력과 그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그런 뭐 대강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좀 더 정권 교체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서로 간에 공통점이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나눴습니다. 아무래도 첫 만남이다 보니 원론적인 수준의 내용이었지만 양측은 정권 교체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고 선의의 경쟁자이자 협력자로서 필요한 경우 정치적, 정책적 협력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머물며 대선 출마 여부를 고심해온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친의 병환 악화로 급하게 서울로 돌아왔는데요. 한 측근은 YTN과의 통화에서 최 전 원장이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게 있는지 숙고한 끝에 정치에 참여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면서 조만간 정치 참여를 선언할 거라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장직을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행보에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인데요. 그에 앞서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국민의힘과 만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일 오늘 12일 전에 지사직을 사퇴하고 경선 행보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오늘은 현역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한 지지모임 희망오름 포럼을 출범하며 당내 주자 가운데선 가장 먼저 새 결집에도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자체 후보를 낼 수 없다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원 지사가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을 갖춘 만큼 비전만 잘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격려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허둥대지 말고 당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1야당이 대통령 후보감을 놓고 이렇게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리의 요인이 뭐였던 것을 좀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김종인 전 위원장은 최근 불거진 윤석열 전 총장과의 회동설에는 만나자고 하면 만날 수야 있겠지만 지금은 전혀 계획이 없다. 또 지금 나타나는 지지율을 결정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향해선 출마 선언에서 무엇을 어떻게 지향할 것인지 나타날 거라며 유보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경선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는 11일 예비경선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예비경선 3차 TV 토론에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강한 견제가 쏟아지면서 반 이재명 연대 구도가 굳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른바 바지 발언에 대한 공세에선 우군 역할을 하는 듯했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발언을 언급하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 표현이 좀 놀랍기도 하고요.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과를 하시면 어떨까요? 하도 답답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일을 우리 그 토론의 품격을 떨어뜨리니까 네, 그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질문 유감스럽게 하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의 대표 정책인 기본 시리즈를 겨냥한 견제도 이어졌습니다. 이 지사는 앞서 1위 후보로서 경쟁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겠다면서도 공격을 하려면 사실에 근거하라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상대를 공격하시려면 팩트에 의해서 해야지 상대의 주장을 왜곡한 다음에 그 왜곡한 것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자중해 주시면 좋겠다. 오늘 저녁에는 주자들이 저마다 자신의 대표 공약을 소개하는 정책 언팩쇼도 예정돼 있는데 부동산 분야를 비롯해 정책 화두를 놓고도 후보들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국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를 앞두고 당정이 맞벌이 부부에 한해서 재난지원금 범위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당정은 맞벌이 부부에 한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초 소득 하위 80% 기준에서 소득 하위 83에서 84%로 소폭 올리기로 한 겁니다.
외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아슬아슬하게 기준선을 비껴가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에 불을 지필 거란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더라도 조그만 차이로 지원을 못 받는 맞벌이 부부가 있을 수 있고 청년층의 반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가 추경 처리 방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추경안에서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로 정했지만 당 지도부는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앞서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예산을 짤 때 정부안을 원안대로 가는 일은 없다면서 지원 대상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오늘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확정되진 않겠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 향후 추경안 심사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로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박 특검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드린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박영수 특검이 국정농단 사건을 맡은 지 4년 만에 사표를 제출했군요. 네, 박영수 특별검사는 더는 특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오늘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특별검사 임명된 지 4년 7개월 만인데요. 박 특검은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내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며 논란이 된 수산업자 김모 씨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검사로서 직을 수행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퇴직을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박 특검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양재식 이용복 특별검사부 2명도 함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박 특검은 특별검사 조직을 재편할 필요가 있고 특별검사 자리가 비었을 때 특별검사부가 재판 등을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특검은 지난 2016년 11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 특별검사 임명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요. 최근 자칭 수산업자 김 씨가 검사와 경찰, 전현직 언론인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알려지면서 박 특검도 김 씨로부터 포르쉐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박 특검은 김 씨를 소개받아 몇 차례 식사를 한 건 맞지만 차량은 시승 권유를 받아 며칠 몰고 반납했고 렌트비 250만 원 역시 김 씨에게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 불거진 지 사흘 만에 직을 유지할 수 없다고 보고 사표를 제출하게 된 겁니다. 박 특검은 수많은 난관에도 지난 4년 7개월 동안 혼신을 다해 국정농단 의혹 사건의 실체가 규명되게 노력했다며 이 같은 일로 중도 퇴직하게 돼 아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고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라 특검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사퇴서를 받으면 대통령은 바로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임명 절차에 따라 후임 검사를 임명해야 합니다. 현재 박 특검팀에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심과 국민연금 합병 찬성 관련 직권남용 배임 사건 등 재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자칭 수산업자 김모 씨의 특별사면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장담한다면서 특혜 의혹에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기자들과 잇따라 만나 김 씨의 죄명, 전과, 형 집행률과 그 당시에 있었던 사면 규모에 비춰볼 때 사면은 적정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현직 검사가 연루된 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진상조사나 직무감찰 계획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국방부에선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가 열려서 군내 성범죄 대책 등이 논의됐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해야 하고 특히 현역 장성의 성추행 사건은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성범죄에 대한 군내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에서 서욱 장관이 현역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강도 높게 질타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서욱 국방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지휘관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라며 병영 저변의 병폐를 발본색원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의지와 노력을 결집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발생한 장성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일벌백계하고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우를 지켜주지 못했던 군의 성폭력 예방 제도와 매뉴얼 제정비,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 인식 향상도 요구된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골쇄신의 마음으로 MZ세대 장병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방 환경을 반영한 선진 병영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 유지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도 강조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인 중립을 거론하며 언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욱 장관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그 누구라도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지휘관 여러분부터 더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해줄 것을 힘주어 강조합니다. 네, 오늘 전군 지휘관 회의에선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선책도 논의했죠. 네, 그렇습니다. 군은 일단 여성과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실태 조사를 통해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개선책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이 성폭력 사건 처리 체계와 성폭력 예방을 위한 지휘관과 주요 직위자의 역할, 이 조직 문화와 인사 제도 개선을 위해 민관군 합동위원회에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개선 분과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성관련 사건 때 군내 성폭력 예방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상하위 규정 매뉴얼 간 불일치로 적용에 그동안 혼란이 있었으며 초동 수사 지연과 미흡했던 문제를 인식하고 군 조직 문화의 이 성 문제 인식이 부족하다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한편 부실급식 문제와 관련해서는 육군에서 이 급양관리관과 조리병 편성을 우선 보강하고 민간 조리원 증원을 추진하며 영양사를 향후 여단급까지 확대 운영하는 등 급양 인력 확충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어 후반기부터 육군 훈련소와 해공군, 해병대 교육훈련단 등 10개 부대를 대상으로 군급식 민간 위탁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폰 앱 기반의 통합 고충 처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MZ세대 장병에 맞춘 소통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인천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가 후배 판사에게 부적절한 글을 보냈다가 인사조처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지난 2일 A 부장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변경하는 사무분담 조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판사는 지난 2019년 직접 써서 외부에 기고한 글을 최근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는 후배 배석 판사에게 보냈고 해당 글에는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등을 계기로 성폭력 방지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성폭력 피해자는 물론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건 관계자 보호 의무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관련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성폭력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신고자에 대해서도 불이익 조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이나 업무 담당자는 위계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수사기관에 사건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유승민 전 의원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성평등 가치를 무시한 채 지지층 확보에만 혈안이 된 정책이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전혜숙 최고위원은 임금과 승진, 취업까지 거의 모든 사회 지표에서 성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 인사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건 20대 남성들의 분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국민의힘 초선 윤희숙 의원은 칼로 자르듯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며 폐지론과 선을 그었습니다.
유니스 국연은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여성가족부가 여성을 위한다거나 양성평등 가치를 지향하는 부처라는 믿음이 사라지긴 했다면서도 폐지를 주장한다면 기능 공백에 대한 구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국민의힘 당론이라면 망조라면서 폐지가 아닌 대안을 중심으로 말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전 세계 국가 방향이 성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대에 대한민국 제1야당이 그 길을 역행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이같이 논평했습니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 당사자인 여가부도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해서 2차 피해를 법률에 정의를 하고 또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의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항상 저희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 효과가 부족하다는 거하고 그 정책을 담당하는 그 기관이나 기구가 없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정선의 인왕제색도, 천재화가 이중섭의 대표작 황소, 조선을 대표하는 국보급 백자, 여기에 세계적인 예술가 피카소와 샤갈의 작품들까지. 지난 4월이었죠. 소문만 무성했던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이 베일을 벗고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삼성 총수 일가가 내야 하는 상속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회장이 타계하면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상속 재산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는 상속세 납부 신고 시한을 이틀 앞두고 이건희 컬렉션의 상당 부분을 기증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 측에서는 유산 상속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총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 및 미술품을 국가에 기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인의 소장품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정선의 인왕제색도 등 국가지정 문화재를 포함해 총 2만 1,600여 점을 기증받았고요. 김환기, 이중섭 등의 한국 대표 근대 미술품과 외국 근대 작가의 작품을 포함한 1,400여 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역대급 규모의 이건희 컬렉션, 그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민은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좋은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시 공간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판 루브르 박물관이 될 수 있는 만큼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유치 전에 뛰어든 지방자치단체만 40여 곳, 지자체들은 삼성과의 갖가지 인연을 앞세워 유치를 호소했습니다. 유치전이 이렇게 과열 양상을 보인 가운데 황희 장관은 지난달 23일 YTN에 출연해서 나름의 후보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본적인 것은 그 기증자의 정신이 있습니다. 기증자의 정신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얼만큼 확대하고 접근성을 높여주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산업 인프라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부가 숙고의 결과를 내놨습니다. 새 미술관의 후보지는 두 곳으로 압축됐는데요. 용산 혹은 송현동 부지에 들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전국 40여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이건희 미술관 건립을 희망하고 있는데 용산 혹은 송현동이면 서울이네요. 그렇습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이건희 기증관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황 장관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가 별도의 기증관 건립이 필요하고 용산과 송현동이 최적지라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용산은 국립중앙박물관 옆 문체부 소유 부지이고 송현동은 서울시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인근 부지입니다. 문체부는 두 곳이 각각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인근에 있어서
서로 상승 효과를 기대할 만한 입지 여건을 갖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민 문화 향유권을 최우선에 두고 후보지를 선정했다며 관광 등 관련 산업과 연계 효과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최종 부지를 결정하고 2028년쯤 완공을 예상했습니다.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김영라 위원장은 송현동이 접근성 측면에서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미술계에서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희망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증자의 수집 철학과 통합적인 새로운 미술관의 패러다임을 위해 기증품을 한데 모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전국 수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서 서울로 후보지를 선택한 것과 관련해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문체부는 지역 문화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에서 관련 전시를 정례적으로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증품 특별 공개전이 동시에 개막합니다. 내년에는 기증 1주년을 맞아 리움, 지역미술관과 연계해 특별전을 열고 해외 미술관과 교류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앞서 취재기자 통해 전해드린 것처럼 고 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작품 2만 3천여 점의 문화재와 미술품을 별도 전시할 기증관, 서울에 만들어집니다. 네, 후보지는 서울 용산과 송현동 두 곳으로 압축됐는데요. 열띤 유치 경쟁을 펼쳤던 여러 지자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홍경환 미술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먼저 서울 용산과 송현동 둘 중에 한 곳에 지금 들어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그 압축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일단 그 문체부 입장에서는 근접성, 그다음에 그 문화 향유권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그 국공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연계를 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시한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좀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까? 일단 용산구 부지는 삼성가가 대를 이어서 살아왔다고 지금 예. 용산구에서는 주장을 해왔던 곳이기도 하고요. 관내에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죠. 네. 그다음에 군에 20여 개 박물관, 미술관이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서 미술관 건립의 당위성을 지난 4월부터 계속 주창해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건희 기증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네. 리움 미술관이랑 그다음에 국립중앙박물관이랑 하나의 그 벨트를 만들 수도 있다. 뭐 이런 입지 조건을 내세운 곳이고요. 송현동 부지는 1997년 삼성가에서 그 부지를 구입을 실제로 했었습니다. 했었다가 IMF가 발생을 하면서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 결국은 매입에 실패했다가 대한항공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서울시랑 아마 연관이 있는 부지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지 또한 그 국립현대미술관, 그다음에 거기 고궁박물관, 경복궁, 네, 이런 문화 유적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근접성 면에서는 가장 좋은 곳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서울로 압축이 됐는데 이렇게 이른바 이건희 기증관 유치를 놓고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대구, 부산, 여수 할 것 없이 정말 그 작은 기초단체에까지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는데요.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뭐 문화 향유의 지역 소외론을 또 많이 그 얘기하면서 유치를 희망을 했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공모를 통해서 예. 유치의 건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뭐 무산이 된 셈이고요. 적극 구애를 펼친 만큼 실망감과 더불어 반발도 많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모 방법은 왜 무산이 됐을까요? 일단 그 부산시를 포함한 영남권 5개 시도지사들이 지난 6월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 공모를 방식으로 하자라고 문체부에 제안을 공식으로 했죠. 예. 네. 근데 그 건립 유치 그 공론화하고 그다음에 국민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주요한 이제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많은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는 수도권이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비슷한 그런 경쟁이 지난 2016년에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국립한국문학관 건립 추진할 때 그때도 지자체들 간에 과열 경쟁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문체부는 한국문학관 유치를 위해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이 빚어지자 일정을 중단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6년 7월에 시작을 해서 2019년 건립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이 한 3개월 동안 그 건립 부지 공모 신청을 접수했는데 그 사이에
아주 이전 투구 양상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판단을 내려서 건립 일정을 전격 중단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 사례가 있습니다. 국립한국문학관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한국문학관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표 문학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문학에 관한 사료 연구, 보존, 그다음에 전시 등을 모두 다 할 수 있는 아마 종합적인 기념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40곳이 넘는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는데 결국 네네. 서울에 건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네. 다른 지자체에 좀 반발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벌써부터 사실 반발은 이미 나오고 있죠. 예. 네, 오늘부터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서 이미 기존의 지자체 분들은 소외론을 펴면서 주목받기를 원했고요. 지방 분권 그다음에 문화 균등 발전을 좀 알아달라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시설의 한 4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요. 미술관의 경우는 50% 이상이 넘습니다. 만약에 국립으로 하면 거의 8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사실 이들의 목소리가 그냥 타당하지 않은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유치를 희망한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판 빌바오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는데 이 네. 스페인에 있는 도시인 거죠, 이 빌바오가?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의 공업도시 빌바오, 우리한테는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잘 알려져 있죠. 1980년대 이후에는 공업도시로서의 전력을 많이 잃었습니다. 쇠퇴했고요. 1997년 대대적이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운 다음에 도시 재생 사업을 펼쳤고요. 그 다음에 구겐하임 미술관 분관을 유치해서 주목을 비로소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빌바오 효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많이들 묻는데요. 황희 장관은 저번 인터뷰에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접근성을 확보하는 게 정부가 가장 바라는 지점이고 미술관을 지방에 둘 경우 빌바오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빌바오 효과는 접근성에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역사 보존과 생태계 복원, 그 다음에 차별화된 문화도시 건설이라는 보다 본질적인 취지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을 제외한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인프라를 오랜 시간 1900년대부터 2010년까지 120여 개의 프로젝트를 구동하면서 이미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지역의 관람 기회를 위해서 순회 전시 계획도 내놓았는데 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역 순회 전시는 이전부터 하나의 대안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이것을 과연 지자체들이 그렇게 열띤 경쟁을 벌였던 분들이 잠재울 수 있을 만큼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그다음에 기증 작품을 다른 공립미술관을 통해서 전시를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좀 더 심사숙고한 대안 제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지점에서는 상당히 아쉽다는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이 좀 가능할까요? 여러 가지 대안은 고민을 해야겠죠. 중요한 거는 기증품을 어떤 공립미술관 전시를 할 수 있고 순회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맞는 또 다른 하드웨어를 건축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발표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고요. 다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겠다. 라는 부분에 지금 멈춰 있어서 아마 반발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순회 전시 외에 장기 대여 같은 이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네,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그 부분도 염두에 많이 두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장기 대여 이것보다는 조금 더 본론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본론적인 대안이 더 요구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결국 장기 대여라는 것도 결국 소유권 그리고 그렇죠. 보관된 장소는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좀 문제다 이런 입장이란 거죠? 그렇죠. 사실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던 거하고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를 다 모아서 별도의 이건희 기증관을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측에서는 이미 그걸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봐야 빌려주는 것이지 언젠가 다 되돌아와야만 되는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는 분관이든 기증관이든 미술관이든 별도로 어느 특정 지역에다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추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빌려주는 거는 임시융통은 될지 모르지만 그들이 원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덧붙여서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일단 서울로 입지가 압축이 되긴 했지만 일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그런 문화적인 향유 권리, 소외감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문화 정책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수도권에 집중된 이런 문화 향유권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게 뭐 근본적인 대책도 좀 필요하다는 지적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자체의 주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릇된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면에서 합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은 굉장히 비대한 측면이 있어요. 문화예술 측면에서도. 그러나 지역이 내려갈수록 오히려 위축되거나 그런 향유를 못 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따라서 어떤 무게감이 있는 공공기관이 내려간다면은 그만큼 균형이 있는 그런 조화로운 상태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부의 입장은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서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같고요. 또 기존에 있는 문화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 이건희 컬렉션 그 자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증한 작품만 23,000여 점이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기증 규모인 거죠? 네, 전례가 없습니다. 사실 뭐 경제적 효과로 따지면 거의 10조 가까이 되는 정도의 작품인데요. 그 부분을 이렇게 2만 점이 넘는 것을 국가에 기증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개인이 뭐 수백 점, 수천 점씩을 기증해서 만들어진 세계적인 미술관들은 있습니다만은 전무후무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증한 작품 가운데서 특히 그 작품성이 인정되는 작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워낙 많아요. 네, 뭐 겸재 정선의 인왕재색도, 그다음에 뭐 이중섭의 박수근의 작품, 김한기의 작품, 그다음에 해외 작품으로는 피카소, 르누아르, 드가 우리가 다 교과서에서 보거나 들었을 범직한 세계 거장들의 작품이 총망라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고서적부터 동서를 가로지르는 아주 풍부한 컨텐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잘 관리가 돼야 할 텐데 문제는 네. 관리 전문 인력과 수장고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사실 그 전문 인력은 지역 공립미술관에 내려가면 특히 더 심한데요. 서너 명에 불과한 학예 인력으로 전시를 1년 전쯤 꾸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요. 미술품 복원 및 소장품 관리를 하는 전문가는 없는 경우도 부직 있습니다. 특히 시설이 노후해서 물이 새거나 이런 미술관도 지금 현재 없지 않다고 보기 힘들고요. 기존 인원으로는 전시 하나 제대로 꾸리기에 예산면이라든가 인력면에서 모두 다 부족한 게 우리 현실입니다. 소장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산과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특히 미술계에서는 이건희 컬렉션을 포함하는 이른바 국립근대미술관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우피치 미술관이나 그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 같이 다 근대미술관입니다. 네, 우리가 뭐 가봐서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수십만, 수백만이 찾는 곳인데요. 전 세계에서 선진국 중에서 근대미술관이 없는 나라는 국립이 없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미술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역사성과 그다음에 한국 미술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라도 또는 현대미술을 잇는 중간다리 그 고리 역할을 하는 근대미술관을 필요로 한다. 마침 또 이건희 기증품이 거의 1,000여 점이 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는 거 2,000점까지 합치면 3,000여 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도 국립 근대미술관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됐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국립 근대미술관을 만들자라고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네, 평론가님 그러니까 이건희 기증관에 국한될 게 아니라 이건희 기증관의 범위를 그러니까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이참에 아예 국립 근대 미술관을 만들자 이런 취지인 거네요. 이건희 기증관 미술관을 만들자는 게 아니고요. 네. 국립 근대 미술관을 만들자는 거죠. 이건희 컬렉션을 포함한.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건희 기증관의 규모를 한정하지 말고 다른 작품까지 포함해서 근대 미술관도 확장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근대 미술 작품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으면은 우리의 근대 문화 그 작품도 유산도 어느 정도 풍부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경한 미술평론가와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 폭이 1년 전에 약 5배 늘어나면서 역대 5월 중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호조와 국제 운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기업이 해외 현지 법인에서 받은 배당 수입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5월 경상수지가 107억 6천만 달러, 약 12조 2천억 원 흑자로 집계됐다고 한국은행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이후 13개월째 흑자일 뿐 아니라 작년 같은 달에 22억 4천만 달러 흑자와 비교해 흑자 규모가 85억 2천만 달러 늘어났습니다. 우선 상품 수지 흑자가 63억 7천만 달러에 달해 1년 전보다 37억 5천만 달러가 증가했습니다. 수출은 503억 5천만 달러로 49.0% 증가했고 수입은 439억 8천만 달러로 41.1% 늘어났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5억 6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적자 폭이 9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 수입이 크게 늘면서 운송 수지 흑자가 11억 9천만 달러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억 5천만 달러나 급증했습니다. 보는 소득 수지가 54억 9천만 달러 흑자로 집계돼 49억 4천만 달러나 늘어나는 특색을 보였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해외 현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수입이 늘어나 배당 소득 수지가 1년 사이 1억 3천만 달러 적자에서 46억 8천만 달러 흑자로 돌아선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반적으로 그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과 또 그동안에 쌓아놨던 수익을 전략적인 측면에서 들여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5월에 우리의 그 배당 수지가 최대를 기록했다. 하반기 경상수지 전망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등은 하방 요인이지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대규모 부양책이 상방 요인인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실적의 대폭 개선으로 2분기 영업이익이 12조 원을 훌쩍 돌파하는 깜짝 실적을 또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경영 실적을 집계한 결과 매출 63조 원,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8.94%, 영업이익은 53.4% 각각 증가한 것인데 시장 전망치를 10% 이상 웃돌았습니다. 매출은 2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이고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지난 2018년 3분기 이후 11분기 만에 가장 높습니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대규모 불법 외환 거래가 드러났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기획조사를 통해 1조 6,927억 원을 불법으로 거래한 3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전상 A씨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중국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 국내로 보낸 뒤 매도한 금액 3천억 원을 의뢰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영어곡 버터가 미국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6주 연속 1위에 오르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빌보드는 BTS의 버터가 이번 주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현지 시간 6일 밝혔습니다. 버터는 지난 5월 21일 발매 이후 핫100의 1위로 직행해 BTS 곡 가운데 최장기간 정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영화 기생충과 BTS 콘서트 등 한류 대표 콘텐츠를 실감 콘텐츠로 즐길 수 있는 한국 입체적 상상 전시가 개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방탄소년단의 맵 오브 더 소울 1 공연 무대를 세면이 LED로 된 정육면체 공간 속에서 실감 콘텐츠로 전시했고 VR 기기를 통한 360도 실감 영상으로도 공연을 즐길 수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캄차카에서 여객기가 추락해서 탑승자 28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착륙 시도 중 공항에서 5km 떨어진 해안가 절벽에 추락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극동 지역 캄차카 반도 북쪽 팔라나 근처 해안가 절벽이 검게 그을었습니다. 여객기가 추락한 현장입니다. 현지 시간 6일 오후 3시쯤 승객 22명과 승무원 6명을 태운 안티노프 26 항공기가 추락했습니다. 캄차카주 주도인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츠크를 떠나 팔라나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흐린 날씨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목적지에서 9km 떨어진 곳에서 관제센터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Трагедия случилась при заходе на посадку.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на второй круг самолет заходил из-за плохой видимости. 헬리콥터 수색을 통해 절벽 아래 해안가에서 여객기 동체와 파편을 발견했지만 탑승객 28명 모두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1982년에 제작돼 40년 가까이 된 쌍발 토버프롭 비행기입니다. 러시아 항공당국은 열악한 기상 조건과 기기 오작동, 조종사 실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Проводятся и следственные, и процессу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установление обстоятельств случившегося. 팔라나에선 지난 2012년 비슷한 기종의 노후 비행기가 착륙도 중 추락해 탑승객 14명 가운데 10명이 사망했습니다. 당시 사망한 조종사 2명의 혈액에선 알코올이 검출됐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연일 남부지방에는 기록적인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붉은색으로 표기된 띠 형태의 강한 비구름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경남 창원에는 시간당 60mm 이상의 그야말로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앞으로 호우특보는 전남 서해안 지역까지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려도 내일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 29도, 부산 28도로 예상됩니다. 장마 전선은 내일 밤 남해상으로 물러난 뒤 주말 동안 제주도에만 비를 뿌리겠고요. 휴일까지 내륙은 무더위 속에 소나기가 지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더 뉴스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